지난 시간에 그 스마트폰 얘기를 이제 언어 능력 하락의 두 가지 원인을 얘기하면서 스마트폰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남학생과 여학생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적 격차 벌어지고 있다. 이게 사실 좀 심각한 문제로 교육계에서도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육계 종사자분들이 이제 분석한 걸 보면 왜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가? 실제로 평균 과목별로 평균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약간 성적만 놓고 보면 좀 종이 다른 어떤 존재가 돼버린 것 같은 그럴 정도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 교육 관련된 칼럼을 보다가 이 문제를 분석한 걸 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 칼럼 쓰신 분이 분석한 것은 남학생들의 학습 태도가 여학생들보다 나빠서라고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남자들은 유사 이래로 여학생들보다 학습 태도가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사실이거든요. 아들 이제 가정에서 아드님 키워보시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 초등 6학년 때까지는 아이들이 힘이 넘쳐서 물론 안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아주 활발하잖아요. 잘 앉아있지도 못하고 이런 친구도 굉장히 많은데 그건 늘 그랬습니다. 늘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러다가 이 남자들의 또 장점이 있어요. 어떤 좀 단순하죠. 단순해서 어떤 목표의식이 한번 생기면 굉장히 무섭게 돌변합니다. 제가 그 성적이 이제 오르는 초등학교 때 못하다가 중학교 때 오르는 유형 애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대부분이 남학생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좀 철이 들고 공부를 해야 되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남자아이들은 이제 그 목표 의식을 가지고 막 치고 올라가서 이제 비로소 같은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 시기가 보통은 중1, 중2 이때 이제 그전에 처져 있다가 따라잡아서 이제 같은 종이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뭐가 없어진 거냐면 따라잡는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 철이 들려면 사실은 좀 생각도 하고 자기 좀 멍 때리는 시간도 있고 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스마트폰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이 여기에 중독이 됩니다. 어느 정도로 좀 심하냐면 남학생아이들끼리 모이면 다 각자 스마트폰 들고 스마트폰 게임해요. 왜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어떤 조그만 여백과 틈이 생기면 무조건 스마트폰을 꺼내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사고, 생각 이런 걸 안 하게 되고 안 하게 되니까 이제 이 스마트폰의 폐해를 더 심각하게 받는 거죠. 물론 여학생들도 스마트폰을 합니다. 근데 여학생들은 남학생들과 좀 사용 패턴이 다른 게 막 메신저나 뭐 동영상 뭐 이런 쪽으로 돼 있다면 남학생들도 물론 메신저도 하고 동영상도 하지만 게임을 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격차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듣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인데 사실 사교육이 나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교육은 필요합니다. 아이가 어떤 걸 잘 못해요. 예를 들어 수학을 하는데 뭐 인수분해를 잘 못해. 그럼 누군가 도와줘야 되죠. 그 도움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이게 사교육이라는 건 내가 잘 못하는 지점,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거기 가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극복하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교육으로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이해하는 방식으로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최상위권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사교육 활용 패턴을 분석해 놓은 연구 결과를 보면 최상위권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사교육을 활용하냐 하면 혼자 공부를 하다가 막히는 지점이 생기면 그 지점만 과외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사교육을 활용한다고 그 결과에 나옵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이제 그 최상위권이 아닌 친구들은 사교육을 어떻게 활용하냐 하면 공부 자체를 사교육으로 모두 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근데 우리의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들은 많은 경우 공부 자체를 사교육으로 하는 이런 게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학원을 어린 시절부터 아주 많이 다니게 되면 일단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책을 읽으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아이들의 생활이 어떤 식이 돼버리냐면
학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그럼 쉬는 시간이 되면 우리 이제 우리가 꿈꾸는 건 쉬는 시간에 이렇게 창가에 앉아서 책을 이렇게 읽는 걸 꿈꾸지만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쉬는 시간에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게 되냐면 즉각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만 해도 그래도 컴퓨터를 켜고 앉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스마트폰은 즉시 꺼낼 수 있잖아요. 이러니까 공부는 듣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고 교과서도 안 읽고 그런 여가 시간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을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읽고 이해하는 경험이 완전히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많은 경우. 이러니까 언어 능력이 아주 가파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사실 저는 제가 독서 논술 강사를 하면서 6개월 단위로 언어 능력 평가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왜 안 하지?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 언어 능력 평가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다 보면 독서가 언어 능력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야, 이게 독서라는 게 냄새만 맡아도 올라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아주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제가 한 학생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친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였어요. 보통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3학년이 되면 논술학원을 많이 오십니다. 뭔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불안감 뭐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중3이 되면 이제 논술학원을 좀 많이 오는데 이 친구도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전형적인 영수를 박아놓고 나머지 과목이 이제 60점에서 80점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이 친구가 중간에 들어와서 3월에 첫 테스트를 봤습니다. 3월에 테스트를 봤더니 점수가 몇 점이 나왔냐면 2014년도 수능 기출로 봤는데 42점이 나왔어요. 42점을 보고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42점이라는 점수는 초등 5, 6학년 수준인데 초등 5, 6학년 수준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청소년 소설을 읽을 수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 5, 6학년 교과서를 스스로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스스로 읽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초등 고학년 동화를 잘 읽잖아요. 중학교 교과서를 중학교 청소년 소설을 읽을 수 있어요. 42점이네? 청소년 소설을 읽을 수 있겠다. 그래서 책을 3개월이 지나서 원래는 6개월 단위인데 이 친구가 중간에 들어와서 3개월이 지나서 다시 테스트를 봤습니다. 몇 점이 나왔냐면 60점이 나왔어요. 2015년 수능 국어 기출로 6개월 뒤에 다시 테스트를 봤어요. 몇 점이 나왔냐면 82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10개월 만에 점수가 한 배 정도 뛴 거죠. 그럼 이 친구가 책을 얼마나 읽었냐? 2주에 한 권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 가서 2주에 한 권 이런 얘기를 드리면 거기에 뭔가 대단한 교육적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 없어요. 원래는 제가 일주에 한 권 읽혔어요. 근데 일주에 한 권을 읽혔더니 책을 애들이 너무 엉망으로 읽고 이게 청소년 소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소설 한 권을 정독, 그러니까 소리 내서 읽는 정도보다 조금 빠른 정도의 속도로 묵독을 하면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뭐 책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보통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논술학원에 올 때 평소에 꾸준히 읽는 게 아니에요. 오기 전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3시간에서 5시간을 투자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읽어오냐면 대충 훑어보고 와서 다 읽었어요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책을 읽어오면 그 독서 충실도 테스트라고 해서 그 책의 핵심 내용 있잖아요. 막 구석에 처박힌 거 이상한 거 말고 핵심 맥락에 대한 내가 읽고 이해했으면 다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꼭 줘요, 애들한테. 자, 그렇게 했을 때 일주에 한 권을 했더니 그 결과가 너무 엉망진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로 2주에 한 권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에 1시간 반에서 3시간, 한 2시간, 2시간 반 이 정도 읽을 수 있는 분량, 그건 하루에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니까 아이들이 이 독서 충실도 결과가 높게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런 현실적 이유 때문에 제가 눈물을 머금고 타협을 한 것이지 이게 무슨 대단한 교육적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 2주에 한 권을 읽었고요. 그럼 6개월에 12권 읽은 거예요. 10개월에 20권 읽은 겁니다. 20권으로 수능 점수가 40점이 올랐어요.
이런 계산은 좀 웃기지만 권당 2점이 오른 거예요. 권당 2점이. 물론 이 친구가 평균적인 이제 독서 충실도 테스트를 했을 때 10문제를 냈을 때 8문제 이상 맞추는 친구들이 같은 그런 정도의 충실도를 보이는 친구들보다는 많이 오르는 편이에요. 보통은 어느 정도냐면 독서 충실도 테스트를 했을 때 10점 만점에 8, 9점이 나오는 걸 꾸준히 유지를 하면 6개월 단위로 테스트를 봤을 때 보통 5점에서 10점 정도가 올라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건 5점에서 10점 오른다는 건 거의 로직입니다. 법칙이에요, 법칙. 저는 10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그보다 2배 정도 오른 거죠. 그럼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이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사실 얼마나 재밌게 읽었냐 해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제가 어디 가면 제 책에도 썼지만 재미있어야 돼. 재미있게 읽어야 한다. 이게 무슨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재미있게 읽을 때 가장 효과가 좋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 수진이라는 친구, 이 중학교 3학년 친구가 어떤 책을 읽었느냐?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청소년 소설이요. 이 친구가 읽었던 책 중에는 우리가 흔히 아이가 읽었으면 하는 과학책이라든가 어떤 사회, 정치에 관련된 책이라든가 역사에 관련된 책은 없어요. 모조리 다, 20권 모조리 다 이야기 책이었습니다. 자, 이야기 책을 왜 제가 아이한테 읽혔을까요? 왜냐하면 이야기 책이 가장 읽기가 좋거든요. 자, 책에는 형태별로의 난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인 수준까지 가면 소설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성인 수준까지 가면 다르지만 초등학생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책을 기준으로 놓고 말씀드리면 형태별로 난도가 굉장히 명확하게 갈려요. 이게 어떻게 갈리냐면 책의 형태로 봤을 때 가장 쉬운 책은 제가 봤을 때는 에세이입니다. 이게 왜 에세이가 쉽냐면 에세이는 보통 생활사고하고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약간 일기 같은 느낌인 거죠. 생활사고와 거의 비슷한 방식의 서술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 수필, 에세이가 사실은 읽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에세이를 읽었을 때 언어 능력 상승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왜냐면 읽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다시 논술학원 강사가 된다면 한번 해볼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다음으로 쉽게 읽히는 책이 소설과 같은 이야기 책입니다. 자, 소설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소설을 읽을 때 소설이나 동화를 읽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쭉 읽잖아요. 우리가 읽을 때 그런 생각 하세요? 이 주인공이 누군지 기억해야지. 사건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적어놔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하죠. 그냥 쭉 다 읽으면 어때요? 딱 덮고 나면 그 내용이 다 기억이 나죠. 자, 이 소설 혹은 동화 같은 이야기책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양식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점심을 한 끼 먹어도 이야기가 발생해요. 중국집을 갈 것인가? 한식집을 갈 것인가? 이런 거 진짜 갈등을 하잖아요. 문제상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다가 같이 갈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국밥집을 갔어. 이러면 스토리가 발생하잖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 스토리죠. 이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 소설의 진행 방식, 서술 방식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논리 진행 방식이, 이 기승전결이라는 이 논리 진행 방식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익숙한 논리 진행 방식이기 때문에 굳이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다 기억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책을 읽었다라고 얘기할 때 글자를 읽으면 책을 읽었다고 생각해요, 보통. 근데 글자를 읽었다고 해서 다 책을 읽은 게 아니에요. 책을 읽었다는 건 기본적으로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을 덮고 그 책에 대해서 최소한 15분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해를 물론 이제 한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겠죠. 다 까먹겠지만 읽고 난 직후에는 적어도 15분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독서라는 현상이 발생한 것인데 이 소설이라는 책은 이 독서라는 현상이 발생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책인 거예요. 읽고 나서 이야기책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한테 너무 친숙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책은
지식 도서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과학이라든가 사회, 뭐 문화적인 인류학 이런 책들 있잖아요. 이 지식 도서는 어떤 식의 이 서술 방식을 취하냐면, 물론 이제 어린이 대상 책은 좀 달라요. 다른데 기본적으로 지식책은 인과관계의 논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결과를 보여주고 이게 왜 그런지를 분석해 주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읽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인과관계의 논리 구조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논리 구조라는 것은 사고법으로 놓고 보면 가장 기본적인 논리적 사고예요. 하지만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논리적 사고에 익숙치가 않아요. 익숙치가 않아서 어떻게 돼요?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뭐 코스모스라든가 뭐 사피엔스라든가 이런 지식 도서를 한번 펼쳐서 읽어보시면, 이제 제가 부모님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평균 언어 능력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10페이지가 넘어가고 나면 내가 뭘 읽고 있는지를 놓치게 돼요. 앞 내용이 다 기억이 안 나면서 이 작가가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제가 독서라는 게 지난 시간에 이제 모래시계에 모래가 쌓이면서 진행되는 것과 같다. 이 앞에 모래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지식 도서는 기본적으로 인과관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 논리 구조가 익숙치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 독서를. 그 다음 어려운 것은 뭐냐? 철학 도서예요. 이 철학은 사실 언어라는 이 책의 이 도구인 언어는 사실 굉장히 뭉툭한 도구예요. 가장 예리한 도구는 수죠, 숫자. 숫자는 굉장히 예리하고 논리적인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언어는 굉장히 뭉툭해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랑 하면 이 사랑의 스펙트럼 되게 넓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인류일 수도 있고, 연인과의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있고, 스펙트럼이 너무 넓단 말이죠. 그런데 이 철학은 이 언어를 굉장히 엄밀하게 씁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쓰고. 그래서 이 논리적 진행이 굉장히 조밀해요. 그래서 철학이 가장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책을 읽히다 보면 청소소설 많이 읽다 보면 정말 잘 읽는 애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욕망이 막 생기냐면, 부모님들하고 똑같이 지식도서를 한번 혹은 철학책을 한번.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청소년 때 에리 프롬의 철학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그 아이들하고 그 경험을 공유해보고 싶은 거예요. 책 잘 읽는 애가 있으면. 그럼 제가 이제 초창기에 그런 어떤 낭만이 있었을 때, 우리 아이들의 상황을 잘 모르고 그랬을 때 좀 책을 잘 읽는 아이가 있으면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를 앞에 서문 있죠, 서문 이렇게 카피를 해서 이거 한번 읽어볼래? 하고 수줍게 이렇게 내밀면 굉장히 높은 고렙에, 실제로 언어도 높고 공부도 잘하고 책도 잘 읽는 아이들이 그걸 읽으면 얼굴이 노래져요.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 말의 함의가 뭐냐면, 사교육의 교육 방식이 너무 고도화돼서 이제 혼자서 그렇게 공부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아이들하고 책을 읽혀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개천에서 용났다는 그 개천의 용들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이제 많잖아요, 저명 인사 중에. 그럼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 어땠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중학생 때 그 소유냐 존재냐 같은 책을 혼자서 오 대박 이러면서 읽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현격한 지적 능력의 차이가 느껴지세요?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가 끝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교육 방식이 너무 훌륭하고 고도화돼서가 아니고,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이 독서형 인재가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건 이 지식도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읽었으면 하는 책으로 첫 손에 꼽는 것이 지식도서이기 때문이죠. 흔히 이제 지식도서를 읽히고 싶어 하는 이유는 지식도서가 지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지식? 교과 연계 지식. 이 교과 연계 지식을 아이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 지식 도서를 읽어서 교과의 어떤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건 환상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뇌는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한 달이 지나잖아요.
핵심 키워드 몇 개가 남고 다 사라져요. 한 번 읽었다고 해서 그 지식이 자기게 되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런 지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그 기초가 중요하다. 이게 지식 도서를 통해서 지식을 쌓겠다는 건 기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정보를 이제 많이 쌓겠다는 건데. 근데 이게 지식 도서를 실제로 초등학생들 중에 6학년 이렇게 된 애들 중에 지식 도서를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뭐 한 분야의 책을 굉장히 좋아하던가. 그러면 저도 처음에 이런 애들 만났을 때, 와, 언어 능력 대박이겠다. 언어 능력 평가를 하잖아요. 놀랍게도 책을 정말 좋아하고 많이 읽는데 언어 능력이 평균 수준이거나 높아도 그거보다 아주 조금 높거나 아니면 많이 떨어져요. 신기하죠. 저도 처음에 되게 당황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근데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언어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사고력이 올라온 거와 똑같아요. 근데 이야기책이 제가 지금까지 해보면 이야기책이 사고력을 끌어올리는 언어 능력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가장 컸는데 이게 왜 그러냐고 생각해보면 이야기책은 그 책 한 권이 한 가지 이야기를 맥락에 맞춰서 쭉 진행시키잖아요. 보통 장편 동화나 청소년 소설은 단편이 아닌 이상은 쭉 진행시키잖아요. 이게 일종의 5시간짜리 책을 한 권을 읽었다는 건 뭐냐면 5시간짜리 생각을 했다는 뜻이에요. 5시간짜리 생각을 한 거라고 이게. 근데 어린이 지식도서를 한번 봐보세요. 어린이 지식도서 예를 들어서 갯벌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인과관계로 안 돼 있고요. 나열식으로 돼 있어요. 갯벌 책을 펼치잖아요. 갯벌에는 이러저러 요러저러한 종류가 있어요. 하고 그 설명 쭉 해놨어요. 넘기면 갯벌에는 이러저러 요러저러한 생물이 살아요. 나와요. 그 다음 넘기면 갯벌은 이러저러 요러한 기능을 해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요. 이게 마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분절되어 있는 어떤 정보를 한마디로 말해 꿰지지 않은 구술 서말을 그 주제에 맞는 한 주제를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도서를 탐독하는 친구들을 보면 어떻게 책을 읽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아니에요. 넘기다가 흥미가 가는 어떤 그 소목차나 사진이 보이면 그 부분을 읽는 거예요. 실제로 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지식도는 이렇게 읽는 게 맞아요. 또 어차피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흥미가 가는 걸 읽어야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꿰지지 않은 구술 서말이 생겨요. 이렇게 오래 읽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상식이 많다, 잡지식이 많다 이런 이제 아이가 되는 거죠. 하지만 언어 능력이 올라오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런 고민,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그런 생각 하실 수 있겠죠. 우리 애가 그런데? 그럼 이 언어 능력이 안 올라오면 어떡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강제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가 이야기책을 재밌게 읽고 있는데 지식도서를 구태여 갖다 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 능력 상승 효과를 놓고 보면 이야기책이 훨씬 세니까. 근데 지식도서를 읽는 아이들도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뭐 생물학, 뭐 공룡, 뭐 물고기 이런 거에 꽂힌 애가 있어요. 근데 걔한테 그 책을 뺏고 이야기책을 읽힐 수 있느냐? 없어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크게 하는 착각이 뭐냐면 아이의 독서를 부모님이 디자인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디자인 해주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은 아이가 책을 읽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초등 5, 6학년이 되면 안 읽게 돼요. 길게 가더라도 중학생이 되잖아요. 절대 책을 안 읽게 돼요. 디자인해 줄 수 없어요. 독서가 원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지식도서를 읽는 아이도 말릴 수 없고요. 지식도서를 안 읽는 아이도 지식도서를 강제로 읽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책은 들고 있지만 읽고 있지 않은 어떤 상태에 빠져요. 자, 그러면 지식도서를 우리 아이가 읽고 있어. 그럼 얘 언어 능력이 안 올라와요. 근데 이게 뒤에 이제 어떤 게 되냐면 이제 보통 이제 진짜 지식도서 있잖아요. 진짜 지식도서를 읽을 수 있는 실제 시기가 언제냐면 보통 중2, 중3이에요. 그전에는 진짜 지식도서를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지식도서는 인과관계로 어떤 지식을 완벽하게 설명한 어떤 책은 기본적으로 페이지 수가 500페이지 이상이에요. 깨알 같은 글씨에. 아시죠? 어떤 책인지. 그런 책은 초등학생이 어차피 읽을 수 없는 책이에요. 그러면 이제 진짜 지식도서, 인과관계로 되어 있는 진짜 지식도서를 읽는 게 보통 중2, 중3인데 실제로 개천의 용들이 그런 책들을 읽었다고 하는 시기도 보통 이 시기예요. 자, 그러면 그때가 됐을 때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어서 그 분야 책을 계속 읽었던 아이들이
그런 지식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어떤 아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펼치잖아요. 그럼 이런 어떤 그 전에 독서가 없으면 펼치면 다 모르는 얘기야. 그 용어가. 사실 지식 도서를 읽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그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뭐 과학 영역이라든가 뭐 사회 탐구 영역 뭐 이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그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고 그거를 그냥 민주주의는 평등한 거 이런 게 아니라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전공서적이나 논문을 읽었을 때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식 도서를 읽을 때는 그 분야에 대한 기본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 나오다가 자기가 아는 단어 자꾸 나와. 이거에 힘을 받아서 그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면 또 읽고 이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지식도서 한 걸 딱 이해해서 읽으면 어떤 아이가 되냐면 갑자기 언어 능력 구술서말이 깨지지 않았던 구술서말이 일거에 깨지면서 한 권을 읽는 순간 일거에 깨지면서 언어 능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어떤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리실 필요도 없고 말리실 수도 없어요.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이제 우리가 독서를 단절시키는 부모님들이 보통 자녀의 독서를 단절시키는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이야기로부터 다음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